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한국사 3-4 사회문화의 변화와 사회운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엔 일제강점기 동안의 우리 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분야의 사회운동, 그리고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노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제강점기의 사회 모습의 변화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시기 우리나라엔 근대 문물과 제도가 확산되며 분명 근대화가 이루어지긴 했는데요. 이러한 근대화는 어디까지나 일제가 우리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함이었으며 근대화의 혜택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부유한 한국인들만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1920년대엔 일제가 한반도에 X자형 간선 철도망을 완성하며 교통이 발달했는데요. 아시죠? 이러한 철도 건설은 어디까지나 일제가 대륙 침략을 확대하고 한국의 물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탈하기 위함이었다는 거. 어쨌든 일제의 식민지적 근대화 정책으로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행된 건 사실이었는데요. 이러한 도시에는 일본인 거주지역과 한국인 거주지역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었으며 도시 외곽에는 도시로 몰려든 농민들이 형성한 빈민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빈민촌을 형성한 사람들을 토막민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토막민들의 삶이 비참했던 건 당연했겠죠. 한편 1920년대부터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일제가 자국의 공업 성장 후 남는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 한국의 식민지 공업화를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1920년대부터 경공업이 발달하고 중일전쟁 이후부터는 중화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공업화에서 한국인 노동자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도시 노동자들의 삶이 무척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농촌의 상황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일제는 1910년대엔 토지조사 사업으로 그리고 1920년대엔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해 농민들을 못살게 굴었는데요. 이러한 일제의 정책에 지주의 대토지 소유가 확립되고 소작농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는 그저 일본의 식량 공급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지주들의 횡포와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소작료에 한국의 농민들은 점차 몰락해갔는데요. 몰락한 농민들은 화전민이 되거나 도시 빈민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자 일제는 죽어가는 농촌을 살려보겠다며 농촌진흥운동을 실시하고 조선 농지령을 제정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이러한 대책에는 소작료 인하나 자영농 육성 등과 같은 실질적인 대안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순 없었습니다. 한편 이 시기 전통적인 한국의 의식주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서양식 복장이 보편화되며 고무신이나 운동화, 구두 등을 신고 양복을 입는 등 의복에 변화가 생겼고요. 단발머리가 유행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모던걸과 모던보이라는 그림으로 이 시기 여성과 남성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변화된 생활 모습을 유추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가운데 일제는 의복생활 역시 통제했는데요. 흰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색깔 있는 옷을 착용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참, 옷도 내 맘대로 못 입는 시대였는데요. 일제가 이렇게 흰옷 착용을 금지한 것은 우리가 가진 백이민족이라는 정체성을 훼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중일전쟁 이후에는 우리에게 국민복과 몸빼를 강요했는데요. 왜 흔히 몸빼 바지라고 하는 할머니들이 입는 헐렁한 바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일제강점기의 산물 중 하나였던 겁니다. 한편 식문화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커피와 빵, 아이스크림, 맥주 등 다양한 서양 음식과 일본인 음식이 소비됐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유한 사람들의 것이었고요. 일반 서민들은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도시를 중심으로 문화주택이 보급됐는데요. 이 또한 도시에만 국한된 이야기였으며 농촌은 여전히 초가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의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이 시대에 분명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극심한 양극화를 불러왔고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운동이 전개됐습니다. 먼저 농민운동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일제의 식민지 경제정책으로 농민들의 생활고가 심해지자 고통받던 우리 농민들은 소작권의 잦은 이동을 반대하고 소작료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며 소작쟁이를 전개합니다. 특히 암태도 소작쟁이가 대표적인데요.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에서 한 대지주가 소작료로 무려 수확량의 70%를 요구하자 이에 농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섭니다. 이때 일제의 강력한 탄압이 있었지만 1년이나 이어진 농민들의 투쟁에 결국 소작료를 40%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암태도 소작쟁이의 성공 후 농민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됐고 1927년엔 조선농민총동맹이 결성됐습니다. 다음은 노동운동인데요. 열악한 노동환경과 일본인 노동자와의 차별에 맞서 투쟁을 결의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등을 만들어 단체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특히 조선노동총동맹이란 단체를 조직해 노동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노동쟁의를 전개합니다. 이때 전개된 대표적인 노동쟁의가 바로 원산노동자 총파업인데요. 이 원산노동자 총파업은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운동이었으며 신간회의 지원을 받기도 했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성공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학생운동도 일어나는데요. 이 시기 한국의 청년들은 각종 청년회를 조직해 민중계몽에 앞장서고 식민지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학생운동으로는 먼저 60만 세 운동이 있는데요. 1926년 순종이 세상을 떠나자 사회주의 진영인 조선공산당과 학생층, 일부 민족주의자들과 천도교 세력 등이 대규모 만세운동을 계획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사전에 발각되어 계획이 무산됩니다. 하지만 이때 발각되지 않은 학생층은 순종의 인산일에 일제의 눈을 피해 독립만세 시위를 벌이는데요. 이것이 바로 60만세 운동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60만세 운동의 경문인데요. 조선은 조선인의 조선이다. 학교의 용어는 조선어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철폐하라.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60만세 운동은 비록 일제의 탄압으로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진 못했지만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족 유일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후 신간의 창설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또 1929년에 일어난 광주학생 항일운동 역시 중요한데요. 광주발 통학열차에서 한국 여학생을 희롱하는 일본 학생들과 이를 저지하는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한일 학생 간의 패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일본 경찰은 한국 학생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편파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데요. 이에 광주의 학생들이 대거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민족차별에 대한 분노와 반일 감정이 폭발하며 일어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신간회의 후원으로 전국으로 확산됐는데요. 이러한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 일어났던 국내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운동인데요. 이 시기 근대교육을 받은 신여성이 등장하며 여성의 단결과 지위 향상을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단체가 생겼는데요. 조선여자교육회, 조선여성동우회, 그리고 근우회가 있습니다. 특히 근우회는 신간회의 자매단체로 여성계 민족협동전선이었다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시기 천도교를 중심으로 소년운동 역시 이어지는데요. 소년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방정환입니다. 어린이날을 만든 유명한 분이시죠? 방정환은 가혹한 현실 속 학대받던 어린이들의 인권을 주장한 인물로 어린이날도 어린이라는 용어도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차별받던 백정들이 형평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를 결성해 평등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고요. 이러한 백정들의 외침은 전국으로 확산돼 백정의 인권이 향상됐습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운동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꿋꿋이 이어간 우리의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 연구 분야인데요. 한글 분야에서의 활동은 1920년대에 만들어진 조선어 연구회로부터 출발합니다. 조선어 연구회는 한글 연구와 보급을 목적으로 조직된 학술단체인데요. 지금의 한글날인 각야날을 만들고 한글 잡지를 창간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활동하던 조선어 연구회는 1930년대 이후 조선어 학회로 이어지는데요. 이윤재와 최연배 등이 주축이 된 조선어 학회는 문맹 퇴치운동을 지원하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또 일제가 한국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폐지하자 이에 맞서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했는데요. 일제가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겠죠. 당연히 조선어학회의 우리말 큰사전 편찬은 일제의 탄압을 받았는데요. 이를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우리말 큰사전 편찬은 실패하고 조선어학회는 해산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음으로는 역사 분야인데요. 일제는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고 우리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식민사관을 만들어 우리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식민사관에는 타율성론과 정체성론, 방파성론이 있는데요. 우리 역사가 외세의 간섭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타율성론이고요. 우리 역사는 발전이 없는 정체된 역사였다는 주장이 정체성론, 그리고 우리 민족은 잘못된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 당파 싸움만 했다는 주장이 당파성론입니다. 이러한 일제의 식민사관에 우리는 민족주의 사학으로 맞섰는데요. 민족주의 사학 중요합니다. 민족주의 사학에서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강조하는데요. 신채호와 박은식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중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초와 조선 상고사 등을 편찬하여 고조선과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강국이었음을 강조했으며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을 주장했습니다. 또 박은식은 근대 이후 일제의 침략 과정을 서술한 한국의 아픈 역사, 한국 통사를 저술하고요. 독립운동의 과정을 서술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통해 민족의 혼인, 국혼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민족주의 사학의 계보를 정인보가 이어가는데요. 정인보는 조선사 연구를 통해 한국의 어를 강조한 인물이고요. 안재홍과 함께 정약용의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는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사 연구는 사회경제 사학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사회경제 사학의 대표적인 인물은 백남훈입니다. 백남훈은 유물사관을 내세우며 우리 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 고대와 중세를 거쳐 근대사회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에 강하게 반박한 것입니다. 또 역사의 객관성을 강조한 실증주의 사학도 등장하는데요. 이러한 실증주의 사학을 주장한 단체는 진단학회고요. 진단학회는 실증적 역사 연구를 강조하며 진단학보를 발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 분야에서의 활동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종교계의 활동입니다. 종교개혁 시 이 시기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다양한 민족운동을 전개했는데요. 사실 3.1운동 당시의 민족대표 33인도 거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중 당군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종교는 국외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요. 왜 1910년대 북간도에 세워진 중광단, 기억나시죠? 이 중광단이 대종교의 후원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동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천도교는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개벽과 신여성 등 잡지를 간행했으며 여성운동과 소년운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왜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도 천도교라고 말씀드렸었죠? 또 천주교에서는 고아원과 양로원을 설립하는 등 사회사업을 확대했고요. 만주에 의민단을 조직해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교육과 의료사업을 전개했는데요. 특히 개신교는 일제의 신사참배 요구를 강하게 거부하여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한편 불교계에서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한용운이 활동했고요. 특히 일제가 한국 불교를 억압하기 위해 만든 사찰령을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새로운 종교인 원불교는 불교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추구하며 저축운동을 벌이고 남녀평등을 강조하는 등 이 시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종교계의 활동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문학과 예술 분야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문학인데요. 일제강점기의 문학은 1910년대에는 계몽적 성격이, 1920년대부터는 낭만주의와 자연주의 성격의 문학이 발달합니다. 또 1920년대에는 식민지 현실을 반영한 사실주의 문학이나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신경향파 문학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엔 오히려 식민지 현실을 외면한 순수문학이 등장하는가 하면 반대로 문학을 통해 독립의 의지를 드러낸 저항문학가들도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저항문학의 대표적인 인물은 윤동주와 이육사, 시문 등이 있는데요. 시문의 그날이 오면, 이육사의 절정, 윤동주의 서시 등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죠. 특히 이육사와 윤동주는 저항시인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다 체포돼 결국 광복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는데요. 수감번호 264번을 필명으로 사용했던 이육사. 그의 시 절정은 정말 일제강점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아픔을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항문학과는 반대로 친일문학도 등장했는데요. 서정주와 노천명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노천명은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라는 시를 통해 한국 청년들의 적극적인 전쟁 참여를 유도하는 친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 분야인데요. 예술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1920년대의 영화 아리랑이 중요합니다. 아리랑은 나홍규의 작품으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애환을 표현한 영화였습니다. 한편 연극에서는 신파극이 유행했고요. 토월회나 극예술연구회 같은 단체들이 조직됐으며 최초의 연극 전용 극장인 동양극장이 건립되기도 했습니다. 또 음악 분야에서는 민족의 정서가 담긴 가곡이나 동요가 등장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윤구경의 반다리이고요. 안익태가 애국가를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술에서는 새로운 서양화 기법을 도입한 나혜석과 이중섭 등이 활동했고요. 반대로 한국의 전통회화를 계승한 안중식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술 분야까지 일제강점기의 민족문화 수호운동과 다양한 문해활동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 오늘 내용 역시 하나하나 다 중요하니까요. 분야별로 꼼꼼하게 잘 정리하시고요. 암흑같은 일제강점기 각자의 자리에서 일제에 맞섰던 많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